저희 다 벨트하고 안내방송 나오고 그렇게 한 뒤에 이제 연기 불이와 소리가 났습니다. 좀 조치는 어땠습니까? 이 승무원들. 그 안에 승객들이 다 문 열었어요. 꼬리 쪽에 승객이 이제 그 게이트에 앉아 계시는 그 나이 많으신 분이 열고 그쪽 꼬리 문은 탈출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앞열이 게이트가 개방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탈출을 했습니다. 사고에 대한 안내 방송은 저희가 인지를 못했어요. 저희는 인지는 못했는데 제가 들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28일 밤이었습니다. 김해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갑자기 불이 난 거죠. 그리고 176명이 비행기에서 탈출해서 대피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지만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 없이 이렇게 사고가 진화가 됐습니다.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어요.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합동 감식이 연기됐답니다. 원래는 오늘 오전부터 진행될 예정이었거든요. 관건은 항공유 처리랍니다. 다시 한번 속보 알려드리죠.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합동 감식이 오늘 예정돼 있었는데 연기가 됐답니다. 이르면 내일 정도, 하루 정도, 빨라야 하루 정도인데 뭐 이유가 설명이 되죠. 관건은 항공유 처리다. 지금 기내에 항공유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비행기 안에요. 자, 지금부터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서 이 얘기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기장 출신이죠. 급동대 항공안전관리학과 권보헌 교수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권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면서도 천만다행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이륙 전이었어요. 이 여객기가. 사고가 났지만 이륙 전이었고 화재 진압도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졌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참사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하시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이 항공기가 이륙해서 순항 중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큰 재난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예. 항공기가 공중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착륙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통상 화재가 발생하면 이 항공기가 생존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11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만약에 부산에서 홍콩으로 가는 노선이었기 때문에 이 노선은 제주를 거쳐서 해상으로 해서 홍콩으로 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주 이외에는 그다음에 중국 상하이 상해 공항이 있는데 그 지역 이외에는 전부 바다 구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바다 구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은 해상에 비상 착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이렇게 발견된 것이 그나마 매우 다행스러운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원래 예정대로라면 오늘 합동 감식, 그러니까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게 연기됐다거든요. 근데 지금 이유로 살짝 설명이 되고 있는 게 항공유 처리 문제거든요. 지금 이 기체는 이륙 전이었기 때문에 항공유가 가득 차 있는 상태인데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연기된 걸까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항공유는 언제든지 물론 뭐 지금 다 화재가 진압됐고 다 안전장치가 되어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항공유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이 항공기 상태가 불안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항공유를 다 빼내고 점검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15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권 교수님 지금 화재 원인을 놓고는 여러 가지 얘기들 아직은 확실한 게 없습니다만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화면으로 하나 시청자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고 인터뷰 가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요. 지금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기체 내 저게 수화물 보관하는 칸인데 저기서 불꽃이 튕겼다. 지금 사진 보시면 저런 사진들이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이 수화물을 집어넣은 진칸이잖아요. 거기서 뭔가 불이 난 모습이 분명히 보여요. 사진 속에는. 그래서 원인을 저 짐칸 안에 있는 보조 배터리에서 화재가 난 것인가 아니면
기체 상부의 전기 합선 때문이 아닌가. 두 가지 가능성이 크게 무게가 실려서 지금 저 추정이 나오고 있는 건데 공 교수님, 지금 승객과 승무원들의 진술 그리고 기내 사진, 영상들 보면은 기내 수화물 이 칸에서 뭔가 불이 난 걸로 보여요. 보조 배터리 화재 가능성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저도 그 뉴스를 통해서 영상을 잠시 봤습니다. 승객들이 촬영한 영상이나 진술에 의하면 선반 아래쪽이 노가 뚝뚝 떨어졌다고 이렇게 진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 이는 선반에 이제 바로 얹힌, 바로 선반 바로 위에 얹힌 물품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만약 항공기 전기 배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미리 전선 타는 냄새가 많이 나고 현장에서 불꽃이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는 조종실에서도 충분히 감지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선반에 얹힌 그 수화물 손으로 이제 그 옮긴 그 쪽에서 보조 배터리 또는 뭐 유사한 어떤 전기 제품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그 화재로 인해서 그 수화물들이 타면서 천정으로 이렇게 천정에 있는 전선으로 아마 그 화재가 옮겨 붙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만약에요. 보조 배터리가 원인이라고 확인이 될 경우 아직까지는 조사 결과가 필요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확인이 된다면 사실은 기내로 승객들이 들고 가는 수화물의 보조 배터리 이런 거는 다 용인, 그러니까 허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보조 배터리 때문에 화재가 났다.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상태로서는 보조 배터리 역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건가요? 네, 사실 보조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대부분인데 성능이 좋은 반면 과열될 경우에는 폭발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 매우 주의가 요구됩니다. 수년 전에 휴대폰 배터리 화재 사고 이후에 휴대폰 배터리는 이제 용량을 낮추고 안전성을 강화했지만 이 요즘 나오는 보조 배터리는 고용량을 목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제 기준에 따라 160Wh 이상은 객실에 이제 갖고 들어갈 수가 없고요. 현재는 이제 100Wh 이하는 제약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기준들은 정식 안전성 인가를 받은 제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불량 제품이나 고용량 미인가 제품들이 요즘 통용되고 있어서 이런 제품들에서 그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과거 사례를 보면은 여객기 내에서 이제 보조 배터리 화재가 발생한 게 꽤 있다고 좀 알려지고 있어요. 많은 사례들이 과거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화면에 보시면 저게 이제 과거 사례들인데 이렇다 보니까 규제를 좀 그러니까 기내로 들고 갈 수 있는 수화물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네, 저도 해외 다닐 때 이제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런 그 어떤 패러다임 또는 시스템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탑승할 때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보조 배터리는 엑스레이 검사만 하면 그냥 통과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는 보조 배터리가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또는 용량이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실제 우리가 검색할 때 노트북을 꺼내 놓듯이 보조 배터리도 꺼내서 그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예를 들어서 KC 제품인지 인정받은 제품인지 또는 용량이 적정한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고 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제품이 아닌 불량 제품이라든가 인증을 안 받은 제품은 이 가지고 탑승할 수 없다는 것을 운송 약관에 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승객이 충분히 위험성을 인지를 하고 기내에 만약에 가지고 들어갈 때도 선반에 두지 말고 우리 좌석 앞에 포켓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관하게 된다면은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빨리 발견할 수 있고 터치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뭐 더 좋은 방법은 사실은 휴대를 금지하고 해외에서 이제 보조 배터리를 렌트하는 이런 방법도 권장할 만합니다. 근데 뭐 이것은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또는 뭐 요즘은 이제 휴대폰이 이제 일체형으로 이렇게 나오죠. 배터리하고. 그런데 예전과 같이 이제 배터리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이런 그 휴대폰을 만드는 업체에서 굉장히 안전한 그런 제품을 개발하고 또 거기에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한다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되는 점들이 좀 몇 가지 있는데 네. 일단 이 여객기에서 승객들이 대피 과정에서 기내 안내 방송이 없었다는 얘기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일부 탑승객들이 직접 문을 열고 탈출 슬라이드를 펴고 탈출했다. 이런 내용이 조금 논란처럼 비춰지는데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네,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그 인터뷰를 통해서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겠지만 비상 탈출의 최종 결정은 기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기장은 저 앞쪽 조종실에 있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하고 결심하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예. 또 어떤 조치도 해야 되고요. 물론 뭐 뒤쪽에서 갑자기 폭발성 불이 났다 그러면 사무장이 판단해서 이렇게 탈출을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시작된 불은 약하게 시작돼서 이제 나중에 크게 번졌기 때문에 사무장이 아마 기장에게 보고를 하고 기장이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탈출 지시를 했던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기장이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뭐 탈출 어디로 할 것인가 또는 관저탑과 교신을 해야 되고 또 소방차 출동도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는데 예. 물론 승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죠. 막 화재와 연기가 나게 되면은 문을 열고 탈출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오히려 낙상 사고라든가 또는 뭐 다른 사고가 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잠깐 나오는 영상들이 있는데요. 그 탈출 슬라이드가 여러 곳 출입구에 펼쳐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간쯤에 엔진 부위에 가까이 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진 것이 있어요. 가운데 부분이요. 근데 이걸 네네. 보고도 일각에서는 좀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냐. 저 엔진 옆인데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기장이 이렇게 최종 결정을 한다는 것은 탈출하기 전에 엔진을 다 시동을 끕니다. 예. 시동을 다 끄고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탈출 지시를 하게 돼 있어요. 예. 탈출은 살고자 하는데 만약 엔진이 구동 중이라면 그 앞에서 이제 탈출을 하다가 엔진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예. 조종사들은 그 체크리스트 절차에 따라서 비상 탈출 전에는 항공기를 완전히 세우고 시동을 다 끄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한 다음에 어느 쪽으로 탈출을 할 것인가. 만약에 바람이 많이 분다거나 어느 한쪽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그쪽으로는 이제 탈출을 안 시키겠죠. 반대쪽으로 시킨다거나 그런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비상 탈출 신호를 주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도요. 64명을 태운 여객기가 공중에서 헬기와 충돌한 뒤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거든요. 화면을 일단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지금. 미 여객기 군용 헬기와 충돌하고요. 워싱턴에 이제 포토맥강으로 추락했다. 지금 사상자 숫자가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18명이 지금 사망 확인이 됐고요. 생존자는 아직 미확인입니다. 지금 뭐 군인 이 헬기에는 군인 3명, 그리고 여객기에는 승객 60명, 승무원 4명 이렇게 탑승한 건데요. 뭐 트럼프 대통령도 바로 반응을 좀 보였죠. 지금요, 권 교수님, 네. 착륙 중에 공중에서 헬기가 충돌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거 사고 원인을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 공항은 개항 당시 원래 워싱턴 내셔널 공항이었습니다. 근데 1998년에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예. 워싱턴에는 3개의 큰 공항이 있습니다. 델레스 공항과 볼티모어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워싱턴 내셔널 공항이 있는데 이 공항은 그 워싱턴 시내하고 펜타곤이 보입니다. 그래서 보안이 굉장히 까다로운 공항이고 군과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민간기와 군용기는 다른 주파수대를 사용을 해요. 민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가 VHF라는 그 주파수대 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군용기는 UHF 주파수대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항공기 간에 서로 교신은 되지 않은 상황이고 관제탑을 통해서만 이제 교신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 공항은 국내선 공항입니다. 거의 국제선은 에어 캐나다만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아마 민항기가 유관 접근을 했을 거로 판단이 되고 또 군용기도 마찬가지 유관은 비행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관제탑에서 군용 헬기에 민항기가 보이면 회피해서 비행하라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뭐 시정은 좋았지만 군용 헬기에서 이
실제 민항기를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비행을 하다가 공중충돌이 된 것 같은데 민항기에 공중충돌 방지 장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 이 미국 공항들은 워낙 이제 비행기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경보가 많이 울리고 또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뭐 무시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마 사고 조사를 통해서 밝혔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좀 전달을 해 주셨고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극동대 항공안전관리학과 권보헌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 화이팅! 문재인 화이팅! 이재명 화이팅! 예, 아유 고맙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또 공헌히 받으십시오. 특히 우리 이재명 대표님 비롯해서 대혼란도 다 국민들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 자, 최근에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에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러나 최근에 나온 지지율 결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여러 가지 분석들 나오고 있고 민주당 자체가 이거는 지지율 위기 아니냐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 그대로인데요. 자, 그리고 만남이 끝난 뒤에 설명이 조금 나왔는데요. 그 목소리도 들어보죠. 치욕스럽게 당을 떠난 분들에 대한 사과를 좀 요구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도 나중에 내가 나중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통합하는 행보를 잘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해줬으면 좋겠다. 전직 대통령은 어떤 그러니까 당 내에 혹은 어떤 정치 세력의 한 분야 혹은 한 세력을 대표하는 분이 아니에요.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세 분 모셨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추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김병민 부시장께 방금 전에 이 예방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나오는 설명이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이 통합 행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잘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던데요. 예. 통상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상화돼 있다면은 이런 메시지가 굳이 나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간의 일치된 모습들이 잘 나타나지 않다 보니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재명 대표가 예방을 했을 것이고 거기에 덕담 화답하듯 얘기를 했지만 이런 내용이 정작 이재명 대표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결국 주변인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그렇습니다. 것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배석한 이 민주당 인사들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조금 더 극적인 의미를 보여줄 수 있었다라면 저런 방식은 아니었을 텐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설 명절 동안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조금 더 다급함 같은 모습들이 비추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흐름들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정치적 환경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추민 부의장께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통합 행보 잘 보여주고 있다. 이거를 굳이 민주당 쪽에서는 좀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현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 대해서 일극 체제다라는 비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서 소외된 세력들은 주로 친문 세력이다라는 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 통합을 잘 하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길 바랬을 겁니다. 우리가 또 앞으로 또 다루겠지만 김경수 전 지사의 발언을 차치하고서라도 뭔가 그런 친문 정치인들 이외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을 전통적으로 지지했던 지지층이
지금 민주당에게 등 돌린 부분도 조금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되돌리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민주당이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좀 소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좀 원했을 것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사실 지금까지도 이재명 대표와 뭐 몇 차례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럴 때마다 항상 원론적인 얘기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더 뭐 정치적 해석이 필요한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주로 안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후의 행보가 더 중요하지 오늘의 만남은 그냥 그 연초에 그냥 한번 전직 대통령을 예방한 차원일 것이다. 앞으로의 행보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뭐 사실은요. 만남의 시간은 길었지만 설명은 짧아요. 그렇다면 비공개 과정, 비공개 만남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어떤 설명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통합행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다. 이 정도만 소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앞서서 이재명 대표 질문을 하나 받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최근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뭔가 비판적인 입장 그리고 요구사항을 내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이재명 대표는 답변을 안 했어요. 어제입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4대 요구가 있었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최근 선거 중에 그렇다면 최근 선거면요. 2022년의 대선, 지방선거, 총선 이걸 말할 수 있어요. 그럼 가장 가까운 건 총선, 지방선거고. 최근 선거 중에 당을 떠난 인사에 대한 사과 등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쫓겨냈다라는 의미가 깔려 있는 걸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폄훼 발언 관련 당사자의 사과 및 재발 방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대선 패배를 책임 전가, 여기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책임 전가, 이거 중단해야 됩니다. 일극 체제, 정당 사유화, 당내 분위기 쇄신해야 됩니다. 가만히 읽고 보니까 굉장히 강력한 4가지 주장을 쏟아낸 겁니다. 어제예요.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기 전 날인 어제 이렇게 4가지 요구를 이재명 대표와 당내 친명 인사들에게 한 셈이 됐습니다. 당장 반응도 나오죠. 친명 인사들의 반응인데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현희 의원이 아니 크게 하나 되자면서 내 책임 빼고 남의 책임만 언급했네요. 그리고 정진욱 의원은 사면 복권에 대한 감사 충성 표시를 저렇게 합니까? 김경수 전 지사 사면 복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꺼내놨어요? 그리고 이 글은 현재 삭제 상태입니다. 사면 복권 누가 했는지 아는데요? 감사 충성 표시입니까? 이렇게 발언이 나왔어요. 배종찬 소장님. 예. 지금 김경수 전 지사의 요구 갈수록 발언 수위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어제는 굉장히 강한 걸로 보이는데 사실 최근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은 약간 하락세,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대선자 지지율은 지금 답보 상태, 뭔가에 막혀 있다는 평가받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친명직격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정치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가장 부각시킬 때 이른바 맞짱 전략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은 예.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일합니다. 예. 독주죠. 뭐 나쁜 의미든 좋은 의미든 그렇다면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견제구를 던질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 김경수 전 지사의 판단은 예. 나서겠다. 이 이야기는 일단은 지금 지지율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공감대를 어느 정도는 형성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적어도 친명 지분이 있으면, 비중이 있으면, 예. 비율이 있으면 또 그만큼 비명 비율도 있을 것이다. 예. 그 정도가 얼마나 됐든, 또는 이 민주당을 떠받들고 있는 지지층이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 호사화. 우리 이 스페셜 나와서 제가 최초로 와이드 나와서 최초로 말씀드렸죠. 와이드 나왔어요. 근데 호사화,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가 흔들릴 여지가 있을 거다. 그러면 비명 공간이 확보되고 향후 정치 경쟁을 할 수도 있다. 이거는 당장 언제가 될지, 대선이 뭐 올해 몇 월 달이 될지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만 그 경쟁도 되겠지만 향후를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와 가까울 정도, 대등한 정도까지 당장 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상당히 존재감이 부각되는 정도의 확보를 좀 해두자. 이런 포석이 김경수 전 지사에게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송시훈 예. 부의장, 지금 앞서서 김경수 전 지사가 어제 내놨던 4가지 요구, 예, 예. 4대 요구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보면은 사과하라, 재발 방지하라, 그러니까 반성하라는 거예요. 사과하고 반성하라. 예, 예. 이거를 당내 친문 인사들이나 이재명 대표가 수용할까요 지금? 뭐 4가지에 따라 다 각각 다른 해석을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예.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좀 폄훼했던 발언, 예. 이거에 대한 사과는 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은 뭐 이재명 대표나 친명 의원들이 예. 이건 뭐 거듭 여러 번 수차례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전통적인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거나 뭐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했던 지지자들 중에 일부가 등을 돌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한 사과는 저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총선 때 내쫓긴 인사에 대한 그러니까 치욕스러워하면서 당을 떠난 인사들에게 사과하라. 그런 부분에 저는 이거는 저도 납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작년 총선 때 좀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도 당내에 많거든요. 그러면서도 당에 버티고 남아있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 뭐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지 박용진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감싸기 위한 발언들은 필요하죠. 그런 행보는 필요하지만 지금 당을 사실상 나간 다음에 당에게 좀 아픈 뭐 화살을 쏘고 당의 등을 칼을 꽂은 이런 분들까지 직접 우리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는가? 저는 그런 분들에 대한 사과보다는 그분들과 함께 뭔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등을 돌리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메시지, 그분들에 대한 포용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지 그 나간 정치인들에 대한 사과가 과연 필요한가? 이거는 저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보고요.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대선 패배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행태, 그리고 일극체제 사당한 민주당 문의 쇄신 요구, 이거는 저는 과거 친문 세력도 같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 있어서 사실 이재명 대표라는 후보 요인 때문에 졌다라는 얘기와 문재인 정부의 그 실책 때문에 졌다는 정당 요인, 뭐 지난 정부 요인 두 가지가 사실 복합적인 거거든요. 어느 쪽에 한쪽에 전적으로 치우쳤다라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양쪽 세력 모두 같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너네만 사과하라, 너네만 반성하라 이런 메시지는 받아들여지기 힘들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극체제 사당화, 저는 민주당의 패권 문화, 뭐 이런 뭐 일극체제 이런 문화가 처음 생긴 게 사실상 문재인 정부 친문 체제 때부터기 때문에 뭔가 이재명 대표 체제 이거를 비판하기 전에 친문 체제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져야 국민들이 볼 때도 그래 저렇게 반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체제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지라고 수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3번, 4번에 대해서는 저는 친문 세력도 같이 반성하자는 메시지를 던져야지 저렇게 일방적으로 너네 잘못했어 반성해라고 하면 저는 받아들여지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4가지 중에서 일부는 납득이 되지만 일부는 이건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런 평가신데요. 사실 김경수 전 지사가 어제 저런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전에 발언을 계속 해왔어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민주당 내 친명계 인사들은 조금 불쾌하다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풍기는 반응들을 보여왔거든요.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민심은 우리에게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도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개혁 세력이 여론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사고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 그리고 다원주의를 지향하면서도 폭력적인 언행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께 똑똑히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이 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정도까지 가서는 안 되겠죠. 다양성을 자칫하면 심각한 분열과 균열로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다양한 견해들이 민주당이라는 생태계를 좀 풍성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좀 곤란하겠다. 자, 김병민 부시죠? 예. 어제 김경수 전 지사가 내놓은 메시지 4가지 내용 담긴 거 굉장히 강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김경수 전 지사는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람이잖아요. 이른바 친문의 대표주자입니다. 그런 정치인이 저런 메시지를 냈을 때는 그것도 이재명 대표가 문 전 대통령 만나기 전날 혹시 그 메시지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 이렇게 보면 무리입니까? 정치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되는 게 지극히 당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로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표현이 꽤 자연스러워졌는데 예. 바꿔 말하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선을 분명하게 긋고 이재명 대표가 이끌고 있는 민주당이 다른 정당이라고 하는 모습들을 꽤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김경수 전 지사가 내놓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재평가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닌 전통 민주당으로서의 복원에 관한 강한 방점을 좀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단순히 다양성의 복원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그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메시지 흐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2심 재판 이후 본격화되고 나면 결국 정치적으로 서 있기가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으니 여기에 대한 대체제로서의 시도를 복원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 행보가 담겨 있다면 이재명 대표와 또 이재명 대표를 따르고 있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의 내적 균열들이 꽤나 나타날 수 있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여론조사 코리아 리서치죠. 이거는 27, 28, 그러니까 설 연휴 동안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정당 지지율 조사인데 일단 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41입니다. 이 정도면은요,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인 양상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른 앞서 공개됐던 다른 여론조사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이 조사가 앞서서 1월 초에 있었는데 그때하고는 지지율 변화가 상당히 보이거든요. 여당은 올라가고 야당은 주춤하고 있는 이 모습이 분명히 느껴질 정도로 보이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김부겸 전 총리 최근의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한 게 있습니다. 이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국정 운영에 조금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다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계속 강공일병도로 간 데 대한 국민적인 좀 피로감 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 보고 너희들 정신 차렸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막 그런 경고장 주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봐야죠. 자, 여론조사 전문가신 배종찬 소장님 최근에 이런 여론조사가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계시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우선 뭐 오차 범위 내 접전인 정당 지지율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탄핵 정국임에도 민주당은 반사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걸 다르게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오히려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들 분석은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그렇죠. 그 이유 속에 이재명 대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8년 전에 탄핵과 다른 것은 학습 효과죠. 트라우마. 그러니까 8년 전에 속절없이 무너졌더니 그 뒤에 3번의 전국적인 선거에서 와르르 보수가 붕괴됐거든요. 그렇게 가서는 곤란하겠다. 그러면 이번에는 뭉쳐야 하지 않은데 어떤 뭉칠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른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 저항감, 포비아 이게 이른바 이재명 안대라는 현수막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명계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지금 지지율이 탄핵 정부에서도 더 얻어가지 중도층을 더 얻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 아니냐, 이재명 대표 때문 아니냐. 이게 이제 이른바 재판 리스크,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안감, 또 불확실성 이 부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김경수 전 지사나 방금 전에 김부겸 전 총리의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제일 숙제일 겁니다. 그래서 문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비명 차단, 문심 확보 이게 이제 당내 통합의 이제 효과를 보고자 하는 게 있는데 문제는 김경수 전 지사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또 김부겸 전 총리가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힘들어요. 왜? 이들은 또 끌어안아야 될 대상이거든요. 그래야만 지금 진영 간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야 민주당 지지층을 더 끌어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앞서 인터뷰에서도 김경수 전 지사의 발언을 물어보니까 답변을 잘 못하면서 이른바 끙끙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일단 이런 흐름의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는 설 연휴 전에도 있었고요. 설 연휴 때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김병민 부시장, 이 같은 정당 지지율 흐름이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될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건 단기적인 현상으로 그쳐서 좀 변화가 생길 걸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단기적인 현상으로 볼 수 없는 게 벌써 이런 여론조사 흐름이 나온 지가 좀 시간이 됐습니다. 한 2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과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내용들이 나왔고 그다음 대선 주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도 양자 대결을 붙여보면 비슷한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단순하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엔 좀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정적으로 국민들 보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하고 구속까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주장했던 윤석열 심판이라고 하는 구호만을 가지고 현재 정치 흐름을 민주당이 끌고 가기 어렵다라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지금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또 하나의 권력으로서의 심판의 대상이 돼버려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상수가 돼버린 이재명 대표의 현재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저 민주당의 상황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내용들을 조정하지 못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저 같은 흐름들은 앞으로도 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성추 부의장, 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최근에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단기간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뭐 일부 보수가 과표집대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지금의 지지율 흐름을 설명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하기에 달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에게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 동안 야당으로서의 모습, 좀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국회와 입법부를 뭔가 협치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그런 일방적 국정 운영을 봐왔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 그럴 때는 좀 잘 싸우고 단일 대우로 뭉쳐서 윤석열 대통령과 싸우는 모습들을 원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상 이제 탄핵 이후에 차기 조기 대선으로 이제 조기 대선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과연 싸우기만 하는 정당이 아닌 수권 정당, 좀 유연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윤석열 정부와 다르게 유연하게 보수 정당과 협의도 하고 협상도 하고 협치도 하는 모습을 과연 보여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저는 물어보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근데 비상계엄 이후로 한 달 반 정도의 시간 동안 민주당은 좀 탄핵 정국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계속 강공 모드만 보여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실 때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계속해서 강공 모드를 펼치면서 뭔가 협치나 이런 것들 또다시 뭔가 일방적 국정 운영하는 것 아니야라는 모습 의구심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은 기간 동안 민주당이 좀 더 유연한 모습, 좀 더 포용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탄핵 정국 속에서 수권 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민주당이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생각을 바꾸시는 그 국민들께서 많아지면서 약간의 변화가 생길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요즘 여론조사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조기 대선을 가정한 대선 주자들 다자 대결 조사예요. 이번에도 나왔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36 가장 앞서죠. 그리고 그 뒤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시장 7, 홍준표 시장 6, 한동훈 전 대표 5 이렇게 되고요. 뭐 무응답, 없음, 뭐 모름 이런 응답이 17% 이렇게 지금 숫자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김동연 경기지사도 요즘에 목소리 좀 내고 있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얘기를 꺼내놓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2심에서 그 당선 무효형 선고가 나온다면 그것 때문에 지장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당 내에서 단단한 그런 지지 기반을 통해서 끌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면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그건 뭐 이 대표가 당당하게 맞서서 대처를 해야 되겠죠. 앞서 전해드렸던 대선 주자 여론조사는요, 각 이 주자별 지지율 선호도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수 진영 주자와 진보 진영 주자로 한번 좀 묶어봤습니다. 그럼 어떤 숫자가 나올까요? 화면 보시죠. 범보수 40, 범진보 42입니다. 자, 그럼 범보수에는 누가 들어갔는가? 여기 숫자들이 있고 이름이 있죠?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이준석, 유승민, 원희룡. 이렇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일단 범보수로 간주했을 경우에 그 전제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40이 나오고요. 범진보에는 이재명 대표가 단연 높죠. 그리고요, 김동연, 우원식, 김경수, 김부겸 이렇게 합하면 42가 나옵니다. 40대 42. 이거 역시 접전이고 비슷한 숫자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배용찬 소장님. 40대 42. 자, 이거는요. 보수 진영의 차기 주자들이 만약에 연대 연합을 할 경우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면 진보 진영의 대선 경쟁 해볼 만하다. 또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진보 진영의 대선 승리 장담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막상막하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탄핵과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로 지금 진보 쪽은 민주당 쪽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모아져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쪽은 흩어져 있어요. 김문수 후보가 최근에 이 지형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제일 대립각에 서 있으니까 올라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하면 이
공직선거법 민심을 털어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방금 전에 우선 이상원 앵커가 말씀하셨던 대로 국민의힘은 모아지는 게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모아주는 게 쉬울 거냐? 예. 그럼 가령 이 후보들 중에서 누군 윤석열 대통령 면회했느냐 면회 안 했느냐 또는 탄핵 찬성이냐 아니냐 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좀 달라질 수가 있네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모아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수 결집이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를 경계하는 이 심리 때문에 작동하고 있는데 예. 이걸 얼마나 실제 조기 대선이 있다면 범여권이 이것을 모아낼 거냐 묶어낼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제일 관건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쪽은 이 재판을 털어내면서 중도층을 얼마나 더 흡수할 건가. 그다음에 범여권 쪽은 국민의힘 쪽은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를 잘 정리하면서 예. 이걸 묶어낼 건가. 예. 이게 핵심인 거죠. 김용민 부시죠. 그러면은 지금 배용찬 소장님의 분석은 보수 진영의 주자들을 지지하는 표심의 성격이 좀 다양하다. 이슈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로 뭉치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 과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앞서 민주당에서 다양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국민의힘의 주자들이 꽤나 다양합니다. 예.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 면면에 예. 보면 김문수 전 지사처럼 이제 적극적 지지층들의 환영을 예. 받는 정치인도 있고 예. 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처럼 광역단체장으로 있으면서 폭넓게 사람들을 아우르는 주자도 있고요. 또 가장 진보적으로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대선 출마를 적극적으로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다양한 스펙트럼에 있는 사람들이 경쟁 구도를 형성하면서 마지막에 한 명으로 최종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때 따르는 컨벤션 효과나 이런 긍정적인 측면들이 당연히 뒤따를 수 있겠죠. 컨벤션 효과가 오히려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중에 누가 됐을 때 예. 보수 진영이나 중도 보수 쪽에 있는 사람이 심리적인 저항으로 이 후보가 나오면 나는 안 찍겠다. 투표장에 가지 않겠다고 포기하는 상황이 어느 정도 나오냐가 달려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를 통해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건 한계가 도달했다. 여기에서 민주당이 가져가는 지지율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게 나오게 되는데 그게 앞서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친문재인과의 갈등 그리고 이 비명계 진영 간의 갈등 등을 통해서 현재 나타나는 한계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양자 대결 구도를 붙여보게 되면 오차 범위에서 각축전을 벌이는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갖고 있는 곤혹스러움과 오히려 국민의힘 쪽이 갖고 있는 새로운 가능성 이게 현재 굉장히 흥미로운 구도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 부장 지금 김병민 부시장은 민주당은 이제 조기 대선이 만약에 열리면 이게 어떻게 되나 이 상황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곤혹스러움을 갖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은 뭔가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사실 솔직히 양쪽에 주어진 과제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수 진영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 마치 당을 나가야 되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동훈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지지층이 과연 단일 후보로 몰릴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의 과제가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까 뭐 김동연 지사, 우원식 의장 그리고 뭐 김부겸 전 총리 2% 1% 군소 후보일지라도 이런 분들의 지지를 다 끌어모아야 겨우겨우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2022년 대선도 0.73% 차이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부동의 1위인 건 사실입니다만 저런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김동연 지사나 이런 군소 후보들의 목소리를 과연 침묵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주게 할 것인가 그들을 포용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이 위기인 것이고 보수 정당은 아까 말씀드린 한동훈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의 목소리를 침묵하게 한다면 그쪽의 패배가 될 것이고 양쪽 다 지금 저는 비슷한 과제에 놓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범보수 주자들의 합, 범진보 주자들의 합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40, 42 다 합치면 그렇게 숫자가 나왔어요. 이말 3초 이게 뭡니까? 이말 3초는 뭐 현재 뭐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온다 줄 때 썼는데 이건 한동훈 전 대표 사진이 있는데 키워드가 이말 3초예요 지금요. 우선 아까 지지율 조사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는데 이번에는요 국민의힘 지지층이 바라보고 있는 대선 주자들 선호도입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건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본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국민의 지지층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김문수 장관이 39로 가장 높아요.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15, 홍준표 대구시장 13,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10. 그리고 없음 모름 무응답이 15. 그리고 물론 그 사이에 다른 주자들, 숫자가 좀 낮은 주자들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조경태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 관련돼서 오늘 뭔가 얘기를 하나 꺼내놓습니다. 여기에는 전망이 좀 들어가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2월 말 3월 초 전후로 되면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결심 공판이 2월 20일 날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전후로 어떤 여러 가지 변화, 정치권의 변화들이 좀 많이 일어나지 않겠나.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그런 환경들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될 것이라 보고 있거든요. 배종찬 소장님, 2월 말 3월 초, 2말 3초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재등판할 가능성이 높다는 조경태 의원의 전망이었는데 이 전망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바로 이제 운명의 시간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의 운명의 시간도 2말 3초 대략 그쯤 될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도 이 운명의 시간도 2말 3초쯤 될 것이고 3초면 2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2월 말에 2월 26일인가가 이제 종결된다고 했으니까. 결심입니다. 그때가. 그 시점에 한동훈 전 대표가 등판할 시기다. 그러면은 탄핵에 대한 심판도 이루어지면서 이재명 대표 안대라는 정서도 나오지 않겠냐. 그러면 그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다. 이렇게 이제 조경태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가까운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죠. 근데 조금 여기서 드는 생각은 그 2말 3초면 정치적으로 뭔가 격변이 일어난 시기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격변기가 기회가 되는 거는 꼭 한동훈 전 대표만 기회가 됩니까? 다른 주자한테는 기회가 안 됩니까? 다른 주자들도 기회가 될 텐데 조경태 의원의 해석이 이런 것이죠. 자, 윤석열 대통령도 문제 있다. 또 이재명 대표도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선택할 인물이 누구겠느냐?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확정 인식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겠죠. 물론 조경태 의원의 뜻처럼 여론이 흘러갈지 아닐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대체로 조경태 의원의 판단에는 이 시기쯤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은 자맹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쯤 등장하면 지금은 가라앉아 있는 이 지지층들이 더 생겨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또 이재명 대표의 윤명 대첩이 계속되고 이념 전쟁이거든요. 진영 대결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2말 3초 되면은 양쪽 다 심판받아서 끝나지 않겠냐. 그러면 그때쯤 돼서는 중도 외연을 더 넓힐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할 때고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선택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조 의원이 표명을 한 것으로 오늘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나오셨으니까 오세훈 시장 관련된 질문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포함해서 상당히 좀 높은 수치를 좀 최근에 보이고 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기 대선이 만약에 열리게 된다면 출마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상황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뿐 아니라 많은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조기 대선 여부를 언급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가정에 대한 고민들은 누구나 좀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한 방송에 출연해서 한 얘기가 있는데 4선 서울시장으로서 내가 가진 경험은 공공재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공공재다. 같이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경험들, 기억들이 나는데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당이 어렵고 또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아마 국민들이 보기에 안정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국가적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목소리를 누군가가 요청하고 낸다면 그걸 나는 오로지 서울시장에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뿌리칠 수도 없는 상황일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고민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조기 대선 여부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은 다소 좀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황이 만약에 아무튼 상황이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아까 공공재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공공재는
서울 시민들만을 위한 공공재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을 위한 공공재다 이 뜻입니까? 대통령 선거라는 건 내가 하고 싶다고 손을 들고 나가서 될 수 있는 선거가 아니라는 건 국민들 모두가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 시대가 원하는 시대 정신에 부합할 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누군가가 나와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도 한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랬던 윤 전 총장이 어느 날 국민의힘으로 입당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으로 쓸 수 있었던 건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그 당시 시대 정신에 발맞춰서 누군가 용기 있게 맞서 싸워줄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국민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때의 시대 정신과 지금의 시대 정신은 또 많이 다르겠죠. 앞으로의 탄핵 심판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지금껏 보여줬던 이 어렵고 불안한 전국에서도 나라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흐름 때문에 지금 하나의 벽에 갇혀져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안정적인 리더십으로 국민의 경제와 삶을 좀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누군가의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들이 앞으로 있는 여러 사람들의 선택지를 좀 가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병민 부시장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역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데 김병민 부시장 역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조금 더 들어가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이런 얘기 하신 분들이 정말 있습니다. 향후에 만약에 변화가 생겨요. 그 변화는 이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리는 걸 말합니다. 아직은 모릅니다만 지금 가정들을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향후 연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구체적으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 대선에 도전을 하고 한동훈 전 대표는 오 시장을 지지한 뒤 그 다음에 있을 수 있는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에 출마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분석과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가끔 이 사설 정보지 성격의 다양한 가능성들이 정치 이야기를 받아보는데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제가 전혀 하지도 않았던 얘기에 대해서 제 이름이 언급되는가 하면 정말 굉장히 풍부한 상상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도 당원 단계 규정되어 있는 공정한 경선의 방식을 따르게 되고 서울시장 선거도 누가 시키고 싶다고 시키는 게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 준하는 경선 방식들이 진행됩니다. 근데 아마 한동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작년에 보여줬던 여러 정치적 환경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가기가 좀 어려운 흐름들이 되게 된다면 조금 호흡을 길게 갖고 가기에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정치는 뭐 가능성이 예술이기 때문에 다양한 상상력에서 나왔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한동훈 대표뿐 아니라 사실 보수 정당에서 승리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는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대표보다는 사실 더 진보적이라고 평가받는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 밖에 나가 있는 이준석 대표 같은 인물.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쳤을 때 보수 진영의 승리가 가능할 것이고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는 아까 성치훈 부의장께서 얘기를 잘해주셨던 것처럼 작은 한 명 한 명의 표까지 끌어올 때 이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대, 통합 이런 부분들은 한동훈 대표뿐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에 대한 사람들 그 너머까지 고민하는 게 기본이고 상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 열려있다는 뜻인데요. 배영장 우리가 분석할 때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김문수 장관이 가장 지금 이 국민의힘 거론되는 인물에서 높을까? 가장 높아요. 이걸 분석을 할 때 3P 분석을 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P가 필로소피 이념이고요. 또 하나 P가 팔러시 정책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P가 people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왜 저 지지율이 나오느냐? 김문수 장관만큼 안 가느냐? 이거는 P 이념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합리적 중도라고 해버리면은 아니 보수 후보인데 그 보수 색깔이 잘 안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오세훈 시장이 정책은 넘쳐나. 그래서 4선 서울시장이잖아요. 이 정책 팔러시 P는 꽉 차 있어요. 근데 이 P 마지막에 P 사람이 좀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결정적인 물론 뭐 오세훈 시장 옆에는 우리 김병민 부사장도 있습니다만 뭔가 좀 정치적으로 화끈한 누군가 P뿔이 올 때 이게 상당히 또 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일각에서 거론되는 데는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가 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김병민 부시장도 지금 이 배용찬 선생의 말씀을 듣더니 이거는 제가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라고 발언기 요청하셨어요. 말씀하시죠. 한마디만 짧게 덧붙이면 앞서 이제 한동훈 대표와 연대설을 얘기했는데 이념의 부족을 얘기합니다만 그 내용은 바꿔 얘기하면 더 많은 확장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측면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홍준표 시장과 한동훈 대표의 연대설 조금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김문수 전 지사와 한동훈 대표 연대설. 근데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김문수 지사를 비롯해서 유승민 의원, 한동훈 대표, 이준석 대표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연대 확장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설에 가까운 시나리오들이 나온 것 같아서 이념에 대한 부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확장성이 가능한 경쟁력 뭐 이런 정도를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병기 부시장 말씀 들어보니까 다 열려 있다.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 이 말씀인 것 같기 들리도 하네요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요. 앞선 지지율 조사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봤을 때 김문수 장관이 가장 높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야당도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고요. 여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설명이 좀 나오고 있어요.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모처럼 집토끼를 모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그다음에 지난 총선 이후에 여당이 집권 여당이나 또는 정부가 어떠한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집토끼가 다시 모이고 있는 과정에서 그 집토끼들을 모을 수 있는 구심을 좀 만들어낸 거죠. 탄핵에 대해서도 가장 강력하게 반대 논리를 펴왔기 때문에 부합되는 그런 인물이니까 일시적인 현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전혀 거론이 안 되던 김문수 장관이 작년 9월 27일 갤럽 조사에서 처음으로 나타나요. 2%. 서영교 의원이 왜 국무위원들 다 일어나라고 했었잖아요. 사과하라고. 혼자만 안 일어났잖아요. 헌법재판관 임명할 때 그때의 김문수 장관의 어떤 언행들 이런 것들이 보수 세력이 가장 듣고 싶어하거나 보고 싶어하는 장면 그 지점을 만져줬단 말이에요. 김문수 장관이. 유일한 사람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 그리고요 최근에 김문수 장관의 이런 지지율에 대한 또 반응이 뭐 하나 나온 게 또 있네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김용남 개혁신당 특보단장인데요. 뭐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취직,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하는 등 고목에 꽃이 피더니 보수 대선주자 1위 달려. 고목에 꽃이 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정치윤 부의장. 지금 여권 내에서는 1위예요. 지금 대선주자 지지율을 보면은. 야당에선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걸? 저희는 일시적 현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탄핵 정국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강성 보수 지지층에서는 탄핵을 막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변하는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가 좀 높아지는 걸로 보고요. 탄핵 심판이 이루어진 이후에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이 이루어지면 저는 그 지지층은 쫙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보수 진영 후보자들이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보는데 경선에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강성 지지층에 어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이후에 본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고 중도층에 좀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수 진영 후보자들 중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전략적 인내를 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할 것이다. 지금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 상승을 보면서 덩달아서 뭔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조를 하는 발언을 한다든가 탄핵의 부당함을 얘기한다든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이야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단기적으로 보수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따낼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그 탄핵 정국 이후에는 그런 지지층은 다 순식간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지금 전략적 인내 누가 오래 참을 수 있느냐 그 싸움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김병기 부시장께서 보시기에는 김문수 장관의 저런 지지율 지속 가능성 어떻게 판단하세요? 다자대결 조사에서는 꽤 많은 조사에서 저렇게 수치들이 포집이 됩니다. 처음에 저런 조사가 나왔을 때는 이 여론조사가 이상한 것 아니냐고 누군가가 비판도 막 하고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만은 여전히 다자대결 속에서 일정 부분 김문수 장관의 꼿꼿한 행태 그리고 그동안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긍정평가를 하는 흐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런 지지율의 흐름들이 보수진영 전체에서도 더 많은 관심들을 끌어모으게 되는 역할들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다자대결의 조사와는 달리 양자대결의 조사, 이재명 대표 조사를 붙이게 되면 오히려 오세훈, 홍준표 두 광역단체장보다 양자대결 조사에서 경쟁력이 밀리게 되는 약간 낮게 나온 조사 결과가 최근에 그게 있었어요. 최근 설 명절을 보게 되면 YTN, 중앙일보 여론조사가 대표적인 케이스로 볼 수 있을 건데요. 결과적으로 중도 외연 확장에 대한 최종적인 선택지에 가게 되면 어떤 경쟁력과 비전을 가지고 국민에게 소구할 수 있는가가 다시 한번 펼쳐지게 됩니다. 그 전에 지금은 탄핵 심판 과정이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을지가 달려져 있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수 진영을 하나의 이 보따리에 모든 걸 다 담아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김문수 장관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흐름들도 의미가 있는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세 분 모시고 멀리 내다보는 주제를 좀. 내란 속에
윤석열에 대한 구속 기소는 단죄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위헌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합니다. 법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국정문란과 민주주의 유린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훗날 역사가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이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바로잡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이 앞으로 국민들의 설득을 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설 연휴가 쭉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요,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금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인데 뭐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이런 얘기 간간히 좀 나오고 얘기하신 분들 오늘 많더군요. 자, 화면으로 그럼 정리 좀 해볼까요? 오늘이 연휴 마지막인데요. 자,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 설 연휴 모습은 어땠을까? 여기 보면 뭐 설 당일 아침에 떡국 식사가 있었고, 그리고 전해지기로는 최근에 성경책이 들어갔다 그러죠. 근데 성경책을 읽거나 재판 서류, 그러니까 탄핵 심판 관련된 서류를 검토한다. 또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이 형사 재판도 이제 시작됐고, 그러니까 뭐 관련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와요. 성경을 읽거나 재판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연휴 기간 동안에 여기 보면 석동현, 배보윤 등 변호인단 접견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건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닌데 정진석 비서실장 등 전현직 대통령실 인사들이 접견을 좀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도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탄핵 심판, 형사 재판 준비 중이다. 이런 내용 알려집니다. 설 연휴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시간을 보냈다라고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약간 면회, 뭐 접견 이런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그 내용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면회는 연휴라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해 첫날이라 대통령께서 떡국 드셨는지 또 평안하신지 근황을 좀 알아보고 오시고 싶어 하는데요. 지금은 연휴 기간이라 이제 저한테 몇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일에 모시고 같이 자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대통령께 드리는 원외위원장들의 글을 대통령께 변호인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차원에서 도지로서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은 면회를 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잡은 것은 없습니다. 저는 정치보다 사람 관계가 저는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녀오더라도 조용히 다녀올 그럴 계획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지금 세 분 모셨습니다. 자, 김철원 경일대 특임 교수 나와 계시고요. 네. 김상일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성수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김상일 평론가. 지금 보면은 윤상희 의원도 그렇고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좀 면회 간다. 뭐 잡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혹시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러 구치소로 면회 가는 국민의힘 의원과 안 가는 국민의힘 의원이 또 구분되는 거 아닙니까? 앞서서 사실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도 그 관저 앞으로 간 의원과 안 간 의원이 약간 좀 구분돼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 면회를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강성 지지층에 어필을 하려고 하는 거로뿐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은 배신을 했어. 이걸 갈라치기를 하고 강성 지지층의 어떤 지지를 윤석열 대통령 다음은 나를 지지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것은 모두가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기 자신의 미래만을 생각하는 행위예요. 지금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저 정도 책임 있는 분들은 뭘 해야 되냐. 이 상황을 빠르게 어떤 결론으로 이끌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전체의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특히 경제가 너무 위험한 것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정치보다는 사람이 먼저다? 예. 어떻게 공직에 나선 사람이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어떻게 개인적인 인연이 공적인 역할보다 우선할 수가 있습니까? 저 말 자체도 너무 부적절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하는 걸까요? 아니죠. 강성 지지층에게 구애하는 모습으로 뿐이 안 보여서 참 애처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철웅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뭐 편지도 전달했다, 근데 면회 가겠다는데 만약에 편지를 구치소 안으로 보내지 않거나 면회를 안 가는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부담을 느끼게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 면회를 하겠다고 하는 게 더 정치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지금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탄핵이 현실화됐을 경우에 그 이후에 어떠한 후폭풍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어제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조금 면면을 보면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거나 아니면 지난 대선 캠프 때 굉장히 중요한 포스트를 맡았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 이용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직접 수행실장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바라보는 대통령이 지금 아마 구치소에서 일단 구속이 돼 있고 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심적으로 애틋한 감정을 느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것은 나름대로 어떤 인간적인 도리죠. 나중에 탄핵을 찬성하고 반대하고 떠나서 나중에 어떤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먼저 논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비상계엄이 유연적이다, 불법적이다 내 얘기도 있지만 그 비상계엄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감하고 아마 지지한다고 이래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저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일단 면회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이 면회를 오게 되면 그런 옥중에서 아련하는 모습들이 국민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는 굉장히 나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안보도 좀 묻고 하기 때문에 면회를 받고 또는 뭐 이유가 있을 수 또 전체적인 탄핵 반대를 이끌고 있는 윤상현 의원 정도는 제가 볼 때 면회를 받아들이지만 굳이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만날 이유는 없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나쁠 수도 있고요.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들어가신 지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나름대로 뭐 성경책도 읽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비상계엄이 해석되고 있고 어떤 탄핵 심판이 이런 것들이 본인 의도하고 다르게 어떤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라든가 이런 국민의 의원들이나 지도부를 만나는 게 앞으로 치러줄 수 있는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수 있다면 엄청나게 국민의힘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부분들도 대통령이 충분히 정무적으로도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계시지 않을까. 아니,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답답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방송에 나오면 저하고 친한 분들 되게 많거든요. 뭐 의원들 중에서 지금 뭐 고초를 겪는 사람 되게 많은데 저 여기 나오면은 다 비판해요. 왜? 그게 공적인 이게 공공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러면 제가 그 사람들하고 개인적인 어떤 애틋함이 없거나 정이 없거나 그래서 그런 거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외위원장들은 오히려 문제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 사람들 공직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윤상현 의원이나 정진석 비서실장은 공직자잖아요. 지금 대통령 비서실이 윤석열 사무소 비서들입니까? 뭐 윤석열 변호사 뭐 비서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대통령을 보좌해야 되는 법적인 기구예요. 그러면 지금의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대행을 보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보좌를 해야 되는 우두머리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을 가서 만난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권한대행의 위상을 저 아래로 완전히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권한대행이. 제발 좀 공적인 지위나 공적인 책임감을 생각하면서 행동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면회를 추진하겠다, 접견을 추진한다는 얘기 나오니까 어떤 모습이 있겠죠? 내일부터 아마 어떤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김성수 변호사,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석은 이래서 뭐 보증금 등을 내고 어떤 조건을 걸고 이제 석방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에 법원이 보석을 통상 허가합니까?
예,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소가 되면 이 형사소송법 92조에 따라서 이 1심에서는 최장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고 항소심에서도 6개월, 또 상고심에서 8개월 이렇게 이제 계속 구속이 계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석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보석 청구 관련한 이제 법 규정을 말씀을 드리면 이 형사소송법 94조를 보면 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 등이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95조에서 필요적 보석, 96조에서 임의적 보석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적 보석 같은 경우에는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석을 해야 한다라는 이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외 사유가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최근에 보석 청구를 했다가 기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안 받아줬어요, 법원에서. 그때 당시에 예외 사유로 2가지가 이제 명시가 됐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이 부분이 이제 하나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는 이 경우, 결국 증거 인멸의 우려라고 할 수가 있죠. 이 2가지의 경우를 이제 명시를 하면서 기각이 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필요적 보석 같은 경우에 이런 예외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필요적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될 당시에 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명시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렇죠. 검찰 쪽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당장의 보석을 청구했을 때 재판부가 이 부분을 예외 사유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적 보석은 이런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도 보석을 해줄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임의적 보석의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보석이 허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출석할 것이라든지 뭐 특정 장소에 있을 것 이런 것들 이제 조건을 붙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건을 붙이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보석을 하는 것 자체가 말씀드렸던 이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에서도 아무래도 신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변호인 측에서도 결국에는 이런 부분을 청구를 했을 때 기각이 된다거나 하면 오히려 또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검토해서 청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이르면 내일쯤에도 뭐 어떤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직은 결정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뭔가 하나 설명된 내용이 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탄핵심판 재판에는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일주일에 2번씩 잡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석동현 변호사 설명이에요. 형사재판, 최근 이제 구속기소가 되니까 형사재판이 열릴 거예요. 여기에 피고인 직접 출석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이 뜻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것이다가 됩니다. 그러면은 매주 탄핵심판 재판 2번 나가요. 그러면 여기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게 된 형사재판이 추가됩니다. 그러면은 주 3회 재판을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가 평일이 5일인데 그중에서 사흘, 3일을 재판 출석한다. 이럴 가능성이 지금 열린 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헌법재판소법 51조 얘기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다시 나와요. 이 51조 얘기가.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 중이면 재판부는 이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 등 이 혐의에 탄핵심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형사소송, 이것도 지금 내란죄 혐의로 형사 구속기소가 됐잖아요. 같이 진행 중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헌법재판을 정지할 수 있다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정지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성수 변호사? 이거는 어떻게든 판단해야 될까? 이거를 요청할 걸로 전망하십니까, 지금? 요청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정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판단이에요. 예, 정지해야 한다면은 반드시 정지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재량이기 때문에 만약에 요청을 했을 때도 재판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정지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요청할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전략적인 판단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거 두 분께 김철웅 교수님 요 문제 어떻게 보실까? 그러니까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같은 건으로 진행 중일 때는 이 형사재판은 진행되고 헌법재판을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 중에서 요청할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지금. 당연히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게요. 일주일에 탄핵심판 2번에 형사재판까지 3번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일주일에 2번 하는 것도 너무 빠르다고 진행되는 게 14일하고 16일 1차하고 2차, 3차, 4차 변론이 이틀 상관이거든요. 그럼 오늘 재판 끝나고 내일 하루 준비해서 그 다음 날 또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형사 재판이 열리면 또 그 다음 날 형사 재판도 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저는 이렇게 헌법재판소법에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일 경우에 형사 소송이 같이 진행될 때는 탄핵 심판을 정치할 수 있다는 거는 피고인의 권리를 위한 거거든요.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달라는 겁니다. 근데 현재도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이틀에 일을 띄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충분한 심리라든가 변론 준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예를 들어 우리 일반 재판처럼 3심제면 저는 말을 안 하겠어요. 근데 이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심판은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파면을 시키는 건데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다른 이 나중에 어떤 사후에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도 없거든요.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거는 국민이 선출하고 임기 5년이 보장된 자리인데 그 자리를 탄핵 심판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약간 졸속으로 비출 수 있는 정도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너무 지금 속도도 너무 빨리 가는 게 나름대로 그냥 목표를 정해놓고 지금 달리는 그냥 폭주 기관차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대통령의 어쨌든 비상계엄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란죄라든가 이런 부분의 혐의에 있어서 만약 그런 것들이 유연적이고 불법적이라면 그러한 과정에 대한 심판을 묻는 부분들은 당연히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어떤 피고인에 대한 어떤 권리 이런 것들도 충분히 보장돼야 된다. 하지만 저는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그런 뭐 이 탄핵 심판 정지해달라는 요청을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는 게요. 지금 3차하고 4차 변론 이틀 사이에 이틀만 이루어진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 중간에 앞에는 공수처가 강제 구인을 하겠다고 하루 종일 서울구치소에서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런 바람에 대통령이 어떤 변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공수처를 제지하지 않고 그러한 사정 변경에 따른 변론 기회를 나중에 연기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떠한 청구를 하든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너무 조금 편파적으로 또는 편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속도전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김상일 평론가는 이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이 동시에 가게 됐거든요. 그럴 때는 탄핵 심판을 좀 중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지금? 그거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일단은 재량이고요. 헌법재판소가 이 두 사안이 너무나 영향을 지대하게 미쳐서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경우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의 불법 위헌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란 행위가 있었느냐라는 부분은 이것을 굉장히 강화하고 보완하는 측면이지 그 자체가 핵심적인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비상계엄이 불법 위헌이었다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같은 사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기다릴 이유가 없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방어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을 누가 자초했습니까? 대통령이 사법체계를 무시하고 마치 사법체계 위에 군림하는 듯한 모습, 그다음에 본인의 힘과 영향력을 동원해서 사법체계를 다 무력화할 수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사법체계에 협조하는 모습을 통해서 일정을 조율하려고 했거나 이랬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그 여론을 반발 여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사법체계 자체를 무력화하려고 하고 그 위에 쓰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왜? 법의 권위를 세워야 되고 법의 정의를 세워야 되는 게 사법의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헌재는 받아들일 이유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석 신청 그리고 헌법 탄핵 심판을 좀 정지하라는 요청 이런 걸 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일단 뭐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헌재 때리기입니다. 그러니까 헌재에 대한 비판이 지금 여당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특정 헌법재판관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요. 오늘도 여당에서 이 얘기가 나왔고요. 또 그 비판에 대해서 또 야당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도 있었어요. 목소리 연속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 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 사법 카르텔이 있습니다. 특히 문영배 대행은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용호재하며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보증한 인물입니다.
헌법재판마저 패밀리 비즈니스로 전락해서야 되겠습니까? 계엄 내란 이후에 여당의 수준이 지나치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서울법대 나온 판사는 서울법대 나온 피고는 무조건 다 봐줄 거라는 수준의 이야기를 집권당에서 한다는 것이 좀 지나치게 옹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당에서 몇몇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고 있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문영배 지금 헌재 소장 대행인데요. 과거에 문영배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표하고 이렇게 SNS 통해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다. 인연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지금 문제 삼고 있어요. 특히 여당에서. 이게 이제 과거에 뭐 2011년도 있고요. 그 이후인데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일 때 문판사님 뭐 여기서 만나다니 잘 계시죠? 뭐 만화님께 안부를 그러니까 시장님 고생 많으시죠? 건강히 유의하십시오. 약간의 뭐 인연은 있는 걸로 보이는 이런 글들이 대화가 오갔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원장님 잘 계시죠? 남의 말 빌리지 않고 자신의 말 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자 문영배 권한수장이 당시에 이제 지원장이었었는데 저는 말보다 실천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대화, 이런 글들이 있었다는 게 좀 뒤늦게 알려졌어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당 내에서 나오죠.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헌재 구성이 편파적입니다. 그러면서 이미선 재판관, 뭐 정계선 재판관 이런 등등등 국민의힘에서 계속 문제 삼고 있어요. 그리고 김대식 수석 대변인은 헌재 공정성, 중립성에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호준석 대변인은 문영배 대행 정파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김철원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거? 일단 문영배 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좀 약간 편향된 정치 성향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는 판사라고 하는 직업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사회 혼란을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종결자 입장이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저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문영배 소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재명 대표하고 어떤 서로 가족의 안부를 물을 만큼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는 거에다가 지금 약간 편향된 정치 어떤 성향을 보여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현재 소장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변론 심의를 어떤 속도전으로 이끌고 있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8차 변론까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2차 그리고 3차, 4차 사이의 변론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어권을 또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맞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저는 조금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 전에 국회에서 3명의 그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결정했는데 그중에 마은혁 후보자는 그때 임명을 하지 않았거든요.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임명하지 않았는데 그 임명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국회에서 국회 어떤 임명 선출권이 뭐 침해당했으니까 헌법재판소에 판단해 달라고 권한쟁의 심판을 했는데 그 부분도 맨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앞에 다른 것들이 먼저 접수된 것들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는 선입 선출이라는 원칙이 있고 우리가 은행에 가더라도 번호표를 뽑잖아요. 그럼 번호표 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세칙에 하듯이 먼저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얼마나 중요한 사건들이 먼저 계류되어 있냐 하면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 있고요. 법무부 장관도 탄핵이 당돼 있고요. 감사원장도 탄핵당했고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도 탄핵이 돼 있는 그 무지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탄핵 심판을 제끼고 권한쟁의 심판부터 다루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왜 불합리하냐면 첫째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요. 8인 체제였습니다. 8인이 심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8인이었어요. 굳이 9인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 두 번째, 마은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추천하고 선출했다고 하지만 민주당 추천 목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들어오게 되면 마은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우리 과거에 민노당 국회 보좌진들의 어떤 국회 어떤 농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판사의 직권을 이용해서 공소 기각을 하신 그런 생각까지 보이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 들어오게 되면 헌법재판소 구성이 당연히 이거는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게 문영배 소장 대행이다. 그래서 문영배 소장 대행이 결국은 조기 대선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결국 이재명 대표에 걸려있는 선거법 항소심과 탄핵 심판과의 어떤 시간과의 싸움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편을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최근의 움직임이나 판단에 대해서는요. 유승민 전 의원도 좀 비판적인 입장을 냈네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김철원 교수가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그리고 정적수 문제는 방치하고 최상목 대행이 마흔역 후보자 임명하지 않는 거 이거부터 지금 판단한다고 한다. 이걸 문제 삼았어요.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 건이 먼저지 지금 왜 이거부터 합니까? 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김상희 평론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약간 비판적 입장을 계속 내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앞에 헌법재판관 개개인이 제척이 돼야 되느냐 그리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법 신뢰를 흔들고 지금 국민들의 갈등을 선동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헌재는요 구인 합의제를 우선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될 때에 의결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 구인 합의제는 또 왜 했느냐? 상권 분립이 거기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들도 그 안에서 합의를 통해 가지고 하라는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재판관들의 성향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들은 그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임명을 해줬는데요. 그럼 거기 다 제척시켜야 됩니까? 그럼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하는 분이 세 분이에요. 그죠? 지금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세 분이에요. 그럼 3명 제척하고 나면 몇 명 남습니까? 5명 남죠? 재판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심리를 하지 말라는 게 의도인 겁니다. 이 문제를 삼는 것보다는. 그리고 그 지지자들의 선동을 통해서 어떤 사회의 갈등을 좀 더 통해 가지고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보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한 건 좀 다른 측면이라고 저는 보는 게 약간 이거 순서의 문제 제기를 했어요, 지금. 헌재가 물론 헌재가 굉장히 중요한 기구고 헌재 재판관은 법상으로도 공백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를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어겼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그것을 앞세우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더더군다나 요 직전에 헌재 심판이 뭐였습니까? 이준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 그 심리 결과였어요.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4대4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4대4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굳이 하려고 하면은 이 4대4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의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국민들께 괜히 오해를 줄 만한 일은 굳이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유승민 의원의 지적은 좀 한 번 정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볼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성수 변호사, 헌법재판관도 기피 신청 제도가 있습니까? 여기 헌법재판소법 24조에 있습니다. 제척, 기피, 회피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척 같은 경우에는 이 재판관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뭐 친족 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사건과 관련해서 이 헌법재판소의 업무 외에 관여가 돼 있는 이런 경우에는 제척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정계선 이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었죠. 그리고 이분 기각이 됐던 부분인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것이 이제 사유가 되는 것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신청을 했었고 기각이 됐던 그런 사유가 있는 것이고 이 기피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분 진술을 했으면 이제 당사자가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기피 신청을 추가로도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 이 회피가 있습니다. 회피 같은 경우가 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재판관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서 이 부분 회피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재판관 스스로 회피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주장은 나올 수가 있다. 맞습니다. 지금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회피가 실제로 있을 것이냐는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지금 기피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이 됐던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 대한 이 해석이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가능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을 놓고 여야 지금 다르게 보면서 약간의 대립하는 주장들 계속 내놓고 있죠. 그리고요. 내일 국무회의 이것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뭐 중요한 안건 하나가 있거든요. 이겁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지금 정부로 넘어가 있잖아. 이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이게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내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내란 특검법 수용 여부 결정. 수용 안 하면 거부권 행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만약에 거부권 행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민주당에서 어떤 반응을 볼 것이냐. 예를 들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또 탄핵소추 갈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관건으로 좀 떠오른 상태입니다. 내일 오전 상황, 이 상황은 좀 지켜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